이번 시간에는 피터 린치의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생활 속의 발견, 생활 속에서 어떻게 10배 주식을 발견하는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피터 린치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어떤 사람이냐? 1977년 마젤란 펀드의 대표죠.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이제 피델리티 펀드 매니저로 있으면서 연평균 29.2% 수익률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마 전설적인 투자가 3대 투자자 안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마젤란 펀드가 1800만 달러로 시작해가지고 13년 뒤에 그때 자본금이 140억 달러였으니까 660배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투자자 중에 과반수가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펀드는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왜 사람들은 돈을 잃었을까? 고점에 가입했다라는 거죠. 가장 비쌀 때 가입해서 가장 저점일 때 환매를 하는 겁니다. 대중들은 무엇이냐? 비쌀 때 사고 쌀 때 판 거를 되게 좋아한다.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주가가 올랐을 때 그제서야 눈으로 믿고 들어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감을 느껴서 던지는 거죠. 왜 공포감을 느끼느냐? 다시 또 분석해 볼까요?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두려움을 이기고 저렴하게 사고 비쌀 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피터 린치의 보유 주식수는 1,400개가 넘어요. 여러 종목을 굉장히 발굴하고 그렇게 투자하면서 또 사고 팔고를 되게 자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큰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본인 입으로도 몇 번씩 말을 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안 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언급했었습니다. 2,000개도 넘는 주식 종목 코드를 외우고 있었었는데 그러나 정작 자신의 딸의 생일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충격을 받고 나서 이제 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굉장히 빨리 청산합니다. 무려 자기 나이 이제 46세 때 은퇴를 하게 된 거죠. 만약 피터 린치가 은퇴를 빨리 하지 않고 버핏처럼 투자를 길게 했다라고 하면은 세계 몇 위 부자 안에 들어갔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피델리티 지금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강연, 교육, 자선사업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터 린치가 또 보는 투자관들을 볼 건데요. 피터 린치가 보는 투자의 주식 종류는 6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 순환주, 턴어라운드, 자산주 이렇게 있죠. 저성장주는 뭐냐면 이제 크고 오래된 회사들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 한때는 잘 성장했겠죠. 하지만 이제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고 나서 변신에 실패하고 천천히 성장이 끝나가는 주식들이 됩니다. 보통 배당은 잘 주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많이 떨어졌고 주가 상승 동력도 힘을 많이 잃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대형 우량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들의 장점은 하락기에도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치자면은 우리가 원하는 피터 린치가 말하는 10배거 10배 이상 오르는 이런 일들은 거의 많지 않다라는 거죠. 고성장주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연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피터 린치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이런 기업 찾기가 쉽진 않죠. 보통 대형주에 있다기보다는 소형주, 중형주 또는 턴어라운드주에 많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주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이클 투자라고 표현하는데 대규모 설비를 하고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힘들었다가 다시 또 공급이 많이 축소되고 다시 그 사이에서 살아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경기 순환주입니다. 건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정유 여러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턴어라운드주도 있어요. 저성장 기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성장도 거의 없었던 잠재적 사양 기업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요가 급증한다던가 신기술이 나온다던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산주도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 많은 회사, 현금 많은 회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이 자산만의 가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저렴한 주식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을 이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은 기업의 이익에 있다.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주가는 무엇이냐? 이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어떤 것을 보면 되느냐? 이익이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이익이 증가할 것이냐? 잘 파는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럼 못 파는 기업은 이익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잘 아는 물건들, 써본 제품들, 써본 서비스들 중에서 여기는 잘 되겠구나. 여기 사업 잘하겠구나. 여기 투자 좀 하고 싶다. 이런 기업들에 집중하면은 투자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단기 투자는 이런 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에 말하는 거고요. 타인이 추천한 종목 같은 경우는 무시하라고 말을 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선택이 맞았다 하더라도 언제 팔아야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도 지인들이 물어봅니다. 주식 뭐 사야 되느냐? 가끔씩 욱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돈을 벌었는데 이 친구는 못 벌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살 때를 알려줬지 팔 때를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러면 이 기업은 이제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팔고 나왔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들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타인이 추천한 종목은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었죠. 본인 주위에 더 좋은 정보들이 있다. 그 사람 주위에도 본인이 좋았던 정보를 나한테 말해준 것 뿐인 거고 내 주위에도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타인의 경험, 타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하려면요. 대중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요. 대중이 무엇을 선호하는가, 대중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군중 심리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투자로 치자면은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유행하는 것들. 최근에 어떤 제품이 유행하고 어떤 서비스가 유행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같이 썼을 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한동안 어떤 대중이 사랑을 받는 제품들은 꾸준히 사랑을 받을 확률도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런데 새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제품, 새롭게 대중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제품, 그러면 점점 더 많은 무리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거고 더 많이 서비스를 사용할 겁니다. 이 무리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제품에 투자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피터 린치 기법 중에서 생활 속의 발견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굉장히 바쁜 펀드 매니저예요. 세계 제일 최대 펀드를 운영했으니까요. 그러면 자녀들과 아내들과 과연 휴가를 갈 수 있었겠느냐? 못 갔겠죠. 참으로 돈을 잘 버는 아빠지만 그렇게 인기가 좋은 아빠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내와 딸이 셋이 있었는데 딸 셋과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물론 여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행으로 간 데가 호텔이고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호텔과 백화점이 있는 곳으로 여행 간다는 것도 참 독특하긴 하네요.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세미나가 취소가 됐었겠죠. 세미나가 취소가 돼서 백화점과 이제 호텔 이것도 면세점으로 같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내와 딸들이 좋아하는 제품, 좋아하는 가게를 유심히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여기 도너츠는 왜 가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는 도너츠인데요. 요새 여기가 얼마나 유행하는데요. 라고 아빠한테 말을 해주자 아빠는 그걸 잘 받아 적습니다. 던킨 도너츠. 여기는 또 음식점인데 여기 왜 가니? 멕시코 음식 좋아하니? 이랬더니 이게 얼마나 인기 있는 데인데요. 여기가 타코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코벨, 메모, 따다닥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던킨 도너츠 좀 조사해봐.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요새 인기가 있다고 하더군. 타코벨 좀 조사해봐. 이러면서 조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오겠죠. 사장님, 이 기업 되게 괜찮네요. 매출 재무도 좋고 기업이 지금 최근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봐. 이랬겠죠. 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그 이후로도 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쇼핑에 많이 나섰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요새 어떤 게 유행하는지를 파악하고 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갭도 이렇게 투자해서 낸 사례고요. 이 사례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수익률을 거뒀던 주식들도 있었습니다. 제 예시 말고 대중적인 예시를 몇 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식했을 때 특정 맥주를 많이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맥주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식당에서 맥주를 시키면 카스냐 하이트냐 이렇게 물어봤었고 보통 카스 점유율이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식당 아줌마는 딱히 아무 말 없으면은 카스를 쓱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이트가 새로운 맥주를 출시했고 출시하고 나서부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더라 이거죠. 회식 자리에 갔는데 맥주 주세요 했더니 아줌마가 무슨 맥주 주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아줌마가. 카스를 주셔야지 왜 갑자기 왜 자꾸 질문을 하는가 했더니 우리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에서 녹색 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녹색 병이 뭘까 했더니 아줌마가 카스를 먹을 거냐 테라를 먹을 거냐 질문을 합니다. 테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죠. 아, 그 유명한 요새 뭐 참이슬과 섞어서 하는 그 테슬라, 아, 그거요? 알죠? 저도 이러면서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마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잡지나 이런 마케팅에서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도 테라를 먹는 테이블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주식을 샀었어야죠. 예. 아무튼 그때 진로하이트 주가가 뭐 진로하이트뿐만 아니라 증시 전체가 하락하는 시기여가지고 오히려 출시하고 나서 주식이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었죠. 그 이후로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테라의 사랑을 받고 나서부터, 예. 진로하이트 주식은 그 이후로 이제 한 2년 동안 봤을 때 3배 이상 올랐던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때 왜 그랬었냐면, 진로하이트라는 기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참이슬은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소주 회사였었어요.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맥주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어요. 소주에서 흑자를 내고 맥주에서 적자를 내는 그냥 그저 그런 배당 잘 주는 회사가 진로하이트였었습니다. 근데 이 맥주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맥주라는 사업은 장치 산업이에요. 원재료 가격 자체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기술 개발이라던가 유통, 마케팅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회사죠. 그러면 이 대략적인 손익분기점을 한 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했을 때는 25% 정도가 손익분기점이었는데 시장 점유율 25%를 넘기면 그때부터 흑자가 나는 구조고 이 이하가 되면 적자가 나요. 그럼 26, 뭐 30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익 구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원재료 비용은 그렇게 들지 않거든요. 점유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맥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하이트보다 훨씬 더 잘 팔린다라는 것이 보장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손익분기점을 분명히 넘길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인 이익을 올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라면 시장 1위는 뭐 우리나라 라면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4개는 농심의 제품이에요. 사람의 입맛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뭐 꼬꼬면이라던가 뭐 나가사키 짬뽕 뭐 여러 가지 라면들이 있었지만 농심의 입지는 잠시 흔들리는 듯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곤 했죠. 근데 그 흔들리는 시절에 농심의 주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1위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급격히 무너진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가라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위 업체가 빠르게 1위를 치고 올라오면 주가는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진라면이었습니다. 진라면이 2012년쯤에 면발 개선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3년 때 진라면의 맛이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그때 이제 면발 작업이 끝나고 나서 2013년 후반부에 류현진이 광고를 했죠. 류현진이 진라면 광고도 하고 뭐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14년 이후에는 진짬뽕과 진짜장도 나오면서
이제 진라면의 전성시대에 열었는데, 이 진라면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아서 진라면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실제로 맛도 좋아졌기 때문에 점점 잘 팔리고 있었죠. 그에 반면에서 신라면은 고전을 겪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농심의 주가가 잠깐 흔들리고 있었었고, 오뚜기의 주가는 급하게 올라가던 시기였었죠. 마침 이 시기가 식품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던 시기였었어요. 이때 오뚜기의 주가가 한 3년 정도로 봤을 때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농심 주가는 이때 한 2배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고요. 1위 업체였는데 오히려 조금밖에 오르지 못하고, 오뚜기는 오히려 성장성을 얻어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때 식품주가 거의 다 올랐었는데요. 제가 그때 주목했던 주식은 동원 F&B라는 주식이었었어요. 동원 F&B라는 회사가 제가 이제 마트를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마트에서 봤던 거는 간편식,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이제 냉동 음식이라던가 가정 간편식에 동원 F&B 제품이 갑자기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품 이름명도 굉장히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 음식마다 브랜드명을 나눴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브랜드명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율도 괜찮았던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제품을 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가정 간편식을 떠나서 식품주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던 시기라서 뭐 이래서 올랐다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 때 보면서 가정 간편식을 다시 보게 됐었죠. 지금 상황은 또 다시 한번 식품주를 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트를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가족들끼리 나들이 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잦은 빈도로 갈 수 있는 곳이 대형마트인데, 대형마트에 갈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주요 제품들의 가격을 외웠습니다. 특히 뭐 잘 팔릴 만한 코너들이 있어요. 뭐 이제 라면, 과자, 음료수 코너, 우유 코너, 그리고 냉동식품 코너, 이렇게 몇 군데를 찍어서 갑니다. 가다 보면은 가격을 어느 정도 보다 보면 느껴져요. 가격이 올랐네. 그리고 가격을 약간 속이는 것들이 있는데 1+1이라던가 2+1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할인이 좀 비율이 줄었다, 주는 서비스가 많이 줄었거나 아니면 가격이 올랐거나, 이런 것들 특징을 보면서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신흥 강자 식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라면 쪽만 해도 많이 치열해졌고, 과자도 이번엔 꼬북칩이 굉장히 인기죠.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먹어봐야죠. 먹어보고 느껴보고 이게 지속되는 인기일 건지 아니면은 금방 불꽃처럼 사라질 인기인 건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지속적으로 괜찮아지겠다, 좋겠다라 느껴지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투자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느끼는 지금 마트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장을 보기 시작하면은 옛날과 다르게 비용이 더 나옵니다. 저는 뭐 옛날과 지금이나 다르게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안 사려고 꾸역꾸역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점점 뭐 노력을 떠나서 이제 계산하는 금액이 훌쩍훌쩍 뛰어넘어요. 저는 5만 원 이상 결제해 본 적이 거의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8만 원까지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샀느냐?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여러 군데서 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뭐 두부도 올랐고, 음료수도 올랐고, 가정간편식도 오르고, 라면도 오르고, 뭐 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그러면 어디가 수혜주의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잘 팔리고 인기 있고 판매가 증가될 것 같으면서 가격이 오른 그런 회사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동차 매장에 가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새 뭐 아반떼가 새로 나왔다, 소나타가 새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현대차에 한번 가서 그 차를 한번 시승을 해보는 겁니다. 매장에 따라서 시승이 가능한 매장들이 있어요. 이제 가서 시승을 해보시면은 이번에 차 굉장히 잘 나왔다, 디자인 정말 좋다, 이런 평을 느껴보시고 나서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실제로 신차 효과가 제대로 먹히게 되면은 주가 상승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연한 기회로 저는 테슬라를 타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소비를 이렇게 좀 기왕이면은 약간 주식과 연결해서 소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안 먹어본 음식, 기왕이면 안 가본 식당,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해보면 되겠죠. 빵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빵 가격은 왜 올랐나요? 계란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임대료도 올랐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유제품 우유 가격도 뭐 이제 오르니 아느니 이러고 있는데요. 뭐 설탕 가격도 올랐을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밀가루 가격도 올랐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빵 가격이 안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빵 가격이 올라도 가장 부담 없는 곳은 뭐냐면은 프랜차이즈죠.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회사는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안 사는 손실분보다 매출 증가가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뭐 내가 애플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이폰을 한번 써보는 게 맞겠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두루두루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디프렌즈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바디프렌즈 있는 매장에 가서 누워봐서 안마기를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게 생활 속의 발견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계속 경험해보고 경험해 본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이거를 주식으로 연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투자자의 뇌예요. 투자자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투자와 연결해 보려는 습관을 들이고 있고요. 피터 린치도 그것을 통해서 훌륭한 투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기회는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너무 멀리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써본 거, 여러분이 써본 서비스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의 명언 속에서 투자 꿀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할 때 최소한 냉장고를 고를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빠져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큰 하락이다라고 말하지만 큰 하락은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피터 린치 강연의 말을 빌리자면 2년에 한 번 정도 큰 하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두 달마다 하락이 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하락이 자주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좋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샀다라고 하면은 하락이 온다 한들 나는 손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종목을 연구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은 패도 안 보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산 주식이 무엇을 파는 회사인지는 알고 있으셔야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는데 삼성전자의 사업부가 몇 개로 나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어떤 제품을 위주로 파는지는 아시나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라고 하는데 그럼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고는 계신가요? 아니면 반도체의 영업이익 비중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소한 이것을 알고 투자해야 내가 제대로 기업을 알고 투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계속 이기는 사람은요 불리해지면 포기를 해버려요. 이게 포기한다라는 게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유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커라는 게임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포커라는 게임은 한 장 받고 한 장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죠. 아, 패를 보니까 이거 승산이 없구만. 여기에서 손실을 확정 짓자. 다이.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좀 패가 좋진 않은데 그래도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패가 3장이 연속으로 들어오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합니까? 콜. 돈을 더 추가로 납입을 하죠.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뭐냐면 패배의 스릴을 즐기는 거죠. 야, 만약에 3장이 연속으로 좋은 게 들어오면 나는 이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맞춰서 이기면은 이 사람은 엄청난 쾌감을 부르겠지만 보통 끝까지 가다가 큰 돈을 잃고 망하는 경우가 많겠죠. 훌륭한 투자자는요, 오히려 상황이 아니다 싶을 때 빠르게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피터 린치가 한 말이에요. 다음은 뭐냐면 주식 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라는 말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좋은 기업을 고르는 사람은 대다수예요.
대다수가 좋은 기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주식을 처음 하는 초보 일지라 하더라도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버튼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주식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지 알아요? 삼성전자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삼성전자 좋은 주식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수익이 안 날까요? 배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팔고 오르면 또 자신 있다고 사고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팝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내용입니다. 많은 지식은 오히려 투자의 방해물이고 투자자에게 쓰이는 수학 지식은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이 투자에 많은 방해를 해요. 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거시경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거시경제를 해석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재미있는 지적 즐거움이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된 건데 이거를 맞출 확률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다만 우려는 할 수 있겠죠. 걱정은 할 수 있을 거고 낙관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더 정교하게 맞추기란 어려워요. 언제 좋아질지, 얼마나 좋아질지, 반대로 얼마나 나빠질지, 언제 나빠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느니 좋은 기업을 많이 발굴해 두고 이 좋은 기업이 저렴하게 나왔을 때 그때 사는 배짱을 기르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파티에서 펀드 매니저 인기가 높으면 매도를 하라고 하는데요. 주식이 파티의 메인 이슈라고 하면은 또 매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어디에 적용을 많이 하냐면 엘리베이터라던가 카페, 술집, 식당에 갔을 때 옆 테이블에서 어떤 재테크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면은 그 재테크의 상품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매도를 합니다. 지금은 주식인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뭐 그 당시 때 부동산 인기 때처럼 뭐 3년, 4년 연속으로 계속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는 봐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식의 열풍이 컸던 거는 1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투자법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적당한 금액은 주식에 투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하락장이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실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피터 린치의 투자법 이야기 그리고 생활 속의 발견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오후는 좀 나른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커피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이 도움이 좀 되길 바라고요. 이따가 저녁에 9시에 우리 라이브를 시작하기로 했죠. 9시에는요, 우리가 주린이도 재무제표 읽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